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5년차 주부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요. 계속 시도하고는 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네요. 아님이 유전적인 게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렇게 몇 번 실패하고 나니 괜히 친정어머니가 시댁 쪽에 눈치도 보고 하셨어요. 저는 늦둥이 외동딸로 태어났어요.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도 난임이셨어서 그 당시에 이야기를 몇 번 들어보면 애 못 갖는다고 시댁에서 엄청 애물단지 취급을 받으셨다고 해요. 애도 못 낳는 며느리 꼴도 보기 싫고 할머니는 우리 아들 앞길 망치지 말라고 이혼까지 요구하셨다고 하네요. 새벽에 연탄불에 물 부어서 일부러 불 꺼트려 놓고 애도 못 낳는 게 연탄 관리도 못한다고 부직행위로 엄마를 때리기도 했대요. 아버지는 그날 일로 시댁하고 영까지 끊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이서 아무것도 없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반지하방 전전하며 안 해본 일 없이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뒤늦게 제가 태어나게 된 거고요. 임신 소식 듣고 시댁에서 연락을 해왔는데 딸이란 거 알고 나서는 또 저를 지우라고까지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두 분은 저 키우면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대부분 그 당시에 상경에서 서울에 정착하신 분들이 그렇듯 한 곳에 자리 잡고 사시면서 돈 모아 집 조금씩 넓혀가는 재미로 사셨다고 합니다. 반지하에서 빌라로, 빌라에서 아파트로,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처음 사셨던 아파트 근처 지역이 재개발이 되면서 집값이 올라서 거길 전세로 돌려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하셨고 운이 좋은 건지 옮기게 된 아파트도 처음 샀을 때에 비해 가격도 엄청 올랐다고 해요. 고생하신 저희 부모님, 제가 꼭 효도해서 호강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자마자 아버지는 대장암 3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완치율이 그나마 높은 편이라고 들었는데 아버지 치료받으시면서 우리 딸 줘야 하는데 아빠가 병원비로 다 쓴다고 미안해하고는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완치율이 높았던 암이었는데도 제 결혼식도 못 보시고 제가 결혼 준비하던 도중에 돌아가셨어요. 나이도 워낙 있으셨고 치료도 힘들어 하셨으니 어머니는 차라리 잘 된 거라고 하셨어요. 거동이 불편하시니 결혼식 날 신부 입장할 때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 그게 더한이 되었을 거라고. 두 분이 금술이 좋으셨어서 그런가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눈에 띌 정도로 어머니도 몸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작년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얼마나 다행인가요?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면 화장 후에야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마지막에 얼굴 보고 보내드릴 수 있던 게 말이지요. 명절 연휴이기도 했고 코로나로 엄청 민감하던 때라서 친지 외에는 조문객을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랑 평소에 가까우셨던 분들은 안 오셔도 된다는 연락에도 부랴부랴 오셔서 저희 어머니가 하는 길 배웅해 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지요. 식구가 아닌 분들은 그 당시 상황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같이 슬퍼해 주셨는데 저희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거리가 멀어서 몇 시간씩 걸리는 타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항암제 투석 받으시면서도 그 당시에는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는데 사돈 되실 분 마지막 가는 길 배웅해드리는 게 도리지 아니겠냐며 예비 시아버지 발인날까지도 참석하셨었는데 시어머니는 얼굴 한번 비추지 않으시고 제 계좌로 10만 원 보내놓으셨더라고요. 제사 앞두고 조문 가는 거 아니라고요. 추석은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차례 지내는 거잖아요. 차라리 솔직하게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 하셨다면 제가 이렇게까지 서운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저희 어머니보다 12살 어리시고 건강하십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그런 게 사실 못 오신 이유가 참 이해가 가지만서도 그래도 계속 안 오셨다는 사실을 곱씹게 되고 서운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서운함이 남편에게 폭발하게 되더라고요. 화풀이한 거나 다름이 없지만 그대로 담아뒀다가는 제가 화병이 날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 안 오신 것까지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해도 가족 중에 누구라도 보낼 수 있던 것 아니냐고. 6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아버지 지인분들까지 와주셨는데 어떻게 시자 들어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느냐고요. 남편 위로 누나들이 둘이나 있고 심지어 저는 얼마 전에 신우의 심호상에도 참석해서 애 봐줄 사람 없다고 장지까지 따라가서 애들을 봐줬는데 말입니다. 못 가서 미안하다는 연락도 없이 10만 원 딸랑 보내는 시어머니지만 신우들은 그 알량한 10만 원조차 보내지도 않고 그 뒤로도 저한테 연락 한 번 없어요. 누나들은 시댁에 가야 하지 않았냐, 거기서는 제사를 지낸다기에 아예 처음부터 연락도 안 했다. 제사 전에 장례식장 가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꼴에 지네 가족이라고 지 가족들이 잘못한 거 없다고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반대로 돌아가신 게 장모님이 아니라 우리 엄마였으면 너는 그 상황에서 장모님한테 장례식장에 가라고 할 거냐, 시엄마 연세에 이 시국에 장례식장 가는 거 무리인 거 알지 않느냐고, 무슨 줄초상 낼 일 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저한테 화가 나셨다는 어이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추석 때 못 찾아뵈서 죄송하다. 장례식은 잘 끝냈다. 연락 한 통 없었다고. 저야말로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 말에 정말 오만정남이가 다 떨어지더라고요. 너 같으면 내 상황에 먼저 연락을 드렸을 수 있었겠냐라고 따지니 그렇게 속이 좁아 터져가지고 사람 어디 쓰겠냐고. 자기가 상주 역할 안 했냐. 그거 해줬으면 됐지. 우리 가족들까지 이 시국에 우르르 몰려와서 같이 슬퍼해준다고 뭐가 달라지냐. 돌아가신 장모님도 이 시국에 시댁 식구들까지 몰려온 거 보면 가는 길 편치 않았을 거다 하면서 더 말하기도 싫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제가 시댁 식구들한테 서운했던 마음 남편에게 풀려고 한 거 잘한 일 아닌 거 압니다. 단지 제가 남편에게 많은 거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저 다독여주면서 미안하다 가족들을 대신해서 내가 사과하겠다 한마디만 해줬으면 저한테도 많은 위로가 되었을 텐데 끝까지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제가 잘못했다고 쏘아붙이고 있으니 정말 많은 생각이 드네요. 여태까지 연애 3년에 결혼 5년, 8년 동안 함께한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나 생각도 들고 시모가 평소에도 아들딸 사위가 잘해줘서 살맛이 난다고 말할 때마다 며느리는 쏙 빼놓고 말할 때도 왜 며느리는 빼놓냐고 제 편을 들어주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들 가족만 챙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 후회가 막심하네요. 아무리 속으로 참고 또 참아보려고 했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네요. 지난번에 친정어머니 장례식에 10만 원만 보내놓고 코빼기도 안 비친 시댁 식구들 사연 보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후기를 보내드려요. 안 그래도 많은 생각을 하고 이혼까지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댁 쪽에서 알아서 먼저 이혼해달라고 쐐기를 박아주네요. 아무래도 그때 제사 앞두고 장례식 하면 안 된다고 했던 말이 그때 지낸 제사가 하루빨리 남편을 시어머니 품으로 반품시켜달라는 제사였나 봅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제 서운한 마음 풀어봐야 남편 놈이 남이 편 들고 있는 소리만 들어야 하고 계속 말해야 하니 내 입만 아프고 그 꼴 보고 있자니 내 마음만 상하는 일이라 저도 다 포기하기로 했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남편이 상주 노릇도 해주고 다른 시댁 식구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놈 하나만큼은 제 곁에 있어줬으니 그걸로 위안 삼고 말아야겠다 했어요. 진짜 장례식 날 오셨다고 한들 제가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았겠다고 스스로 자기 최면을 하면서 그날 일을 잊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몇 일이 지나고 나서 평소에 연락 한 번도 없던 신우들이 저한테 괜찮냐고 연락을 해왔어요. 장례식 날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말 그대로 명절날 때 안 맞으면 얼굴 한번 못 보고 한 해를 넘길 때가 허다할 정도로 남보다도 더 멀게 지내는 신우들이었거든요. 정말 개인적인 연락은 꿈도 꾸지 못할 정도로 시댁 식구들 중에서도 가장 거리감 있던 신우들이 이제 와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네요. 괜찮냐? 마음은 어떠냐 하면서 연락을 해오는데 이 사람들이 뭘 잘못 먹었나 갑자기 왜 그러는지 그 속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죠. 차라리 저한테 장례식, 추석 이후 연락 한 번 없었다고 기분 나빠하신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했으면 했겠지. 이 사람들이 해올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힘들었겠다며 저보고 아무리 힘들어도 잘 추스러야지. 마음속에 짐이 있으면 들어설 아이도 안 생긴다 이러면서 언제부터 저를 그렇게 위해줬다고 제 걱정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그게 내심 기분이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속으로 남편이 그때 저한테 말은 그렇게 했어도 자기 가족들한테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뭐라 한마디씩 한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줄 거면 애초에 말을 그렇게 해서 싸움을 만들고 그랬는지 싶을 정도로요. 그날 저녁에 맛있는 것도 해주고 나름 싱글벙글 해 있었는데 그런데 신우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온 데에는 엄청난 꿍꿍이가 있었네요. 지난 설날이었습니다. 이제 가야 할 친정도 없으니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신우들이 자기들 시댁 다녀왔다가 친정으로 오게 된 날이었지요. 신우들이 저한테 그렇게 반갑게 인사한 적은 여태껏 5년 결혼 생활 해오면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뒷정리를 하려는데 신우들이 앞다투어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저보고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했어요. 이럴 사람들이 아닌데 말이지요. 평소에 친정 와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신우들이 과일까지 내오고 나서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저한테 잘해준 꿍꿍이가 무언지 알게 되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시던 서울 소재의 아파트 2채. 사실 하나는 전세를 주고 있는 거라 엄밀히 따지면 한 채 반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시더군요. 그 집들은 2개 다 제가 상속받게 되었고 하나는 살고 계시는 분 전세로 아직 살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위치가 어디냐고 물으시더니 하나는 첫째 신우가 하나는 둘째 신우가 살면 딱 좋겠다고 하시네요. 사위들 출근하기에도 위치가 딱 좋다고 신우들은 서울에는 아파트가 없고 다 경기도권에서 살림들을 차렸거든요. 어머님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여쭤봤는데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고 거기서는 또 신우들끼리 자기가 더 비싼 아파트에 살겠다고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말은 끝까지 들으려고도 안 하고 자기가 저한테 더 잘해줬네 어쨌네 하면서 저보고 더 비싼 아파트에서 살게 할 사람을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저한테 연락하고 잘해줬던 게 저희 어머니 명의로 남아있던 아파트를 지들이서 나눠 가지려고 하던 속셈인 거예요.
제가 외동딸이니 그 집들이 고스란히 제 손에 들어올 것을 알고 이미 저한테 연락이 온 순간부터 저희 어머니 집을 자기들끼리 그 집에선 내가 살 거네 네가 포기해 하면서 싸우고 있었고, 좀 더 비싼 아파트를 받으려고 저한테 연락을 먼저 해서는 제 걱정해주는 척 아양 떨면서 제 눈치를 보던 거예요. 누가 준다거나 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 자리에서 신우들이 준비해온 과일상을 엎어버렸어요. 자기가 더 비싼데 살겠다고 투닥거리던 신우들도, 그게 뭐라고 그 꼬라지를 흐뭇하게 지켜보는 시어머니도 남편도 아주버님들도 전부 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누가 그 집에서 살 건지 중대 발표를 하겠다고 하고, 전세 주고 있는 집은 이미 살고 있는 사람 계시니 뺄 생각 없고 남아있는 집 하나는 제가 들어가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우리는 서울에 집 있잖아, 그럼 그거 팔아서 누나들 반씩 나눠주면 어떠냐고 한술 더 떠서 헛소리를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곧바로 과일 담겨있던 쟁반을 들어서 남편 정수리에 꽂아버렸어요. 그 집에서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는 건 니랑 같이 들어가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이혼해서 나 혼자 살 거라는 뜻이야 라고 외치면서요. 시어머니께도 앞으로 뵐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꼭 돌아가실 때는 연락 한번 달라고 했어요. 10만 원 제가 부조해드린다고요. 신우들한테도 있지도 않은 일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라고 충고하고, 필요할 때 잘하지 말고 있을 때 잘하라고 쏘아붙이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네요. 지금은 별거 중인 상황이고 이혼 조정 기간입니다. 변호사 구해서 위자료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고 분할받고 싶은데 괜히 귀찮게 시간 끄는 것보다 하루빨리 그 집 구석하고 연을 끊어버릴 생각입니다. 외동딸인 게 이럴 때는 서럽네요. 제 편 들어줄 형제 하나 없는 게 말이에요. 그래도 남이 편 들어주는 남편 데리고 사는 것보다 평생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라도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제 전 시댁 식구 욕이나 조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결혼한 지 2년차 부부입니다. 올해로 나이 둘 다 32로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신랑도 장남, 저도 장녀예요. 맞벌이 부부이고 둘 다 나름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연봉은 신랑 쪽이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하지만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연애 결혼을 했고요. 연애할 때는 저보다 학벌도 좋고 말도 논리 있게 잘해서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완전 이중자 때 원행일치 하나도 안 되는 겉만 번지르르 한 사람이더라고요. 사실 민감한 이야기라서 어디 가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여자라서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반대로 저도 나름 제 스펙이나 연봉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전부 계산한다던가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신랑도 그런 제 모습이 좋다고 했고, 연애하던 시절 내내 남녀평등 부르짖으며 논리적으로 말하던 모습이 요즘 남자들 같지 않고 좋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저를 잘 이해해줄 거라는 생각에 덜컥 결혼을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남편한테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연년생인데 저희보다 결혼을 1년 먼저 했어요. 신랑이 남자 혼자서만 집해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남녀차별이 아니냐면서 자기가 여동생 결혼식에 자기가 모은 돈을 보탰다고 자랑처럼 말하더라고요. 왜 그때 눈치를 못 챘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결혼자금 남자가 더 내는 게 아까워서 밑밥을 던진 거였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연애도 2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꽤 길게 만나왔는데 왜 진작에 그때 눈치채지 못했나 후회가 너무 커요. 본격적으로 저와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 여동생 결혼자금을 보태준 걸 제외하더라도 남편이 따로 모아놓은 돈이 6천 정도 되었어요. 저는 그거보다는 조금 모자랐는데 고작 2천 정도 되는 돈 가지고 나중에 책 잡히기 싫다는 생각도 들어서 친정에다가 손을 벌려 결혼자금 똑같이 맞춰서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서로 집안일도 분담해서 공동으로 하고 나름 그런 소소한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랑의 진심을 알게 된 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결혼하고 맞는 첫 명절이 추석이었어요. 시댁에 새벽바람부터 가서 음식하는 거 돕고 설거지며 밥상도 제가 나서서 차리고 저녁 식사할 때는 시부모님과 약주도 같이 하면서 애교도 부리며 나름 이상적인 며느리 도리를 다 했어요. 다음날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상도 차려드렸고요. 점심이 되기 전에 부랴부랴 할 일 다 끝내놓고 친정 갈 준비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좀 있으면 신혼에 온다고 가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신랑을 쳐다보니까 괜히 딴청 피면서 걔들은 왜 이렇게 늦게 온대? 라고 말하면서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어머님, 저도 똑같은 딸인데 친정에도 가봐야죠. 라고 말하고 앉아있는 신랑 끌고 친정으로 출발했어요. 친정 가는 길에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저한테 말도 한마디 안 걸더라고요. 친정에 도착해서도 손님인 것 마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고요.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남편에게 술을 권하는데도
자기가 술을 잘 못한다며 잔을 아예 뒤집어 놓더라고요. 아버지가 괜히 머쓱해 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데 술을 잘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먹고 죽자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분위기상 한두 잔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전날 시댁에서는 잘만 마셨거든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제 남동생이 매형하고 친해지고 싶다고 뭐 PC방에 가자는 둥, 당구는 칠 줄 아냐는 둥 물어봤는데 조금 피곤하다는 식으로 빼더라고요. 엄마가 신랑 눈치를 보더니 동생한테 매형 피곤한데 괴롭히지 말고 일찍 들어가서 자라고 하더군요. 어색해진 분위기에 가족들 소파에 모여 앉아서 조용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식사하다가 바닥에 흘린 게 있어 저희 엄마가 걸레 들고 와서 바닥을 훔치는데 소파에 앉아서 발만 슬쩍 들고는 평소에는 잘 보지도 않는 뉴스만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정말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온 가족에게 무안을 주는 모습에 열이 다 받더라고요. 저녁에 잘 시간이 돼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한마디 하려는데 말도 꺼내기 전에 신랑이 자고 가는 거 불편한데 집에 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아까 아빠가 권한 술을 안 마신 것도 다 일부러 운전하려고 안 마셨다는 게 티가 팍팍 났어요. 부모님 계시는 데서 다투기 싫어서 더 말은 안 하고 집에 자꾸 가자고 하는 말은 그냥 무시하고 다음날 아침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참다 너무 화가 나서 나는 시댁에서 할 도리 다 했는데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하니 친정 식구들이 어색해서 그랬다네요. 누군 시댁에서 안 어색하냐고. 나도 그만큼 노력했으니 너도 최소한의 도리만큼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고 쏘아댔습니다. 다음부터는 자기도 노력하겠다는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받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친정이 김치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보통 사서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시댁은 김장을 직접 하고요. 결혼 첫 해에 김장하는 날이라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그걸 가지고 제가 우리 집도 안 하는 김장을 왜 해야 하냐며 불평한 적도 없습니다. 신우는 당연히 안 왔지만 그걸로도 아무 불만 없었어요. 오히려 처음 해보는 김장이 힘들기는 했지만 나름 재미도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담근 김치기도 하고 맛있게 되기도 해서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서 친정엄마 보내드리려 한다고 한 포기 더 챙겨왔어요. 시어머니도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겨우 한 포기였어요. 저희 집 거는 따로 챙겨왔고요. 그날 퇴근한 남편이 따로 담겨있는 김치통을 보고 이건 뭐냐고 묻더라고요. 내가 처음 담궈본 김치라서 기념으로 친정엄마 한 포기 보내주려고 챙겨왔다고 대답하니 장모님은 김장도 안 하시는데 우리 엄마가 힘들게 한 김치를 장모님은 앉아서 공짜로 드시네 하면서 으스대더라고요. 그딴 말만 안 했어도 시어머니께 참 감사했을 텐데 한 포기 얻어온 게 후회가 될 정도로 짜증이 몰려오더라고요. 시어머니 혼자서 하신 것도 아니고 저도 같이 한 김장이에요. 물론 50포기나 되는 배추 절이고 다듬는 거 시어머니 혼자 다 하신 게 맞지만 배추값은 물론이고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용돈까지 두둑히 챙겨드렸습니다. 처음 하는 김장이라 재밌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저도 그만큼 허리도 아프고 나름 힘들었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너한테 그딴 소리 들으려고 다녀온 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내년부터는 시댁에서 김장할 때 저는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신랑은 자기가 틀린 말 한 거 있냐며 입에 거품을 물면서 달려들더라고요. 제가 안 가면 지네 어머니 혼자 김장을 하라는 소리냐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더라고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도 혼자 하셨던 거 아니냐고. 그게 대체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고 했더니 우리 결혼해서 그만큼 김장을 더 하시는 게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신우는 왜 안 왔냐고 따졌어요. 신우는 신우네 시댁에 있지 않느냐고. 걔도 거기서 며느리 노릇 잘하고 있는데 남들 다 하는 거 가지고 너는 왜 생색이냐는 듯이 화를 냈어요. 며느리가 김장할 때 돕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말이죠. 얼핏 들으면 틀린 말 하나 없어 보이지만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담근 김치 중 제가 받아온 건 친정엄마 드리려고 가져온 것까지 포함해서 4포기였어요. 아버님이랑 둘이서만 계시는데 김장을 왜 이렇게 많이 담그냐고 질문했던 말에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 좀 나눠주기도 하고 신우네가 워낙 김치를 좋아해서 김장할 때마다 20포기씩 가져간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신우네 시댁에서는 김치를 사 먹는데 꼭 엄마가 해준 김치를 먹어야겠다고. 신우는 시집가서도 엄마 부려먹는다고 농담처럼 다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그 사실도 다 말해가며 저는 앞으로 김장을 가지 않겠다고 다시 한번 선언했습니다. 친정엄마 한 포기 보내주는데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는데 신우 먹을 거 20포기나 도와주러 갈 생각 없다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라고요. 제가 한 고집 하는 걸 알고 있던지라 나중에는 자기가 말이 심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이미 제 마음은 다 상해버렸는데 그깟 미안하단 말 한마디 듣는다고 나아질 기분이었으면 애초에 이런 걸로 다투지도 않았겠지요. 저한테 미안한 거보다 지네 엄마 김장할 때 혼자 힘들 것 같으니 억지로 하는 사과라는 게 전부 티가 났지만 그냥 다음부터 이런 거 가지고 생색 안 내기로 하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진짜 참을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바로 3달 전이었어요. 외가이긴 하지만 제 형제 중에 유일한 여자 형제이고 나이도 비슷해서
제가 평소 친언니처럼 따르던 사촌언니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직 식날까지는 한 달 가까이 남았지만 제 결혼식 하는 것 마냥 기대가 되고 설레더라고요. 옷 입을 거 고르고 신랑도 결혼하더니 살이 좀 쪄서 새 옷을 살펴야 되나 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언니 결혼식 2주를 앞두고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무슨 남편의 재종형제 누가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고요. 안타깝게도 사촌언니 결혼식 날짜와 똑같은 날이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저는 사촌언니 결혼식이 있어서 거기에 꼭 참석을 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며 그래도 남편이라도 참석하기로 했으니 다행이라는 듯이 말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퇴근하고 와서 저한테 불같이 화를 내더라고요. 시어머니께 연락을 따로 받은 건지 다짜고짜 결혼식 안 가기로 했냐면서 저보고 개념이 없다고 하네요. 제가 뭐가 문제냐고. 불참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내 언니네 결혼식 가고 너는 그 결혼식 가면 되지 않느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면서 자기가 호랍이도 아니고 결혼하고 나서 처음 있는 가족 행사이자 경조사인데 자기 혼자 가는 게 맞냐면서 따지더라고요. 친언니도 아닌데 뭘 챙기느냐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나도 우리 결혼하고 우리 집에 처음 있는 경조사라고 나도 너랑 같이 가고 싶었지만 사정이 이런데 어쩌겠느냐고 따졌어요. 시어머니께 미리 설명도 드렸고 괜찮다고 하신 데다가 상황이 이렇게 겹쳤으니 각자 가야 할 꼭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따지고 친언니도 아닌데 뭘 챙기냐는 말에도 아무리 친언니가 아니더라도 네 재종형제보다는 가까운 친척 아니냐고 심지어 우리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준 사람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결혼식을 내 언니 결혼식 내팽개치고 왜 챙겨야 하냐고 따졌더니 이럴 때는 여자가 남자한테 맞추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결혼할 때 남녀평등 외치던 게 누군데 전부 다 나한테 맞추라는 거냐고 했더니 앞으로 제가 아이를 갖게 되면 자기 혼자 외벌이를 하게 될 텐데 그땐 자기 혼자서만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때부턴 남자가 손해보는 거라고 그때가 되면 자기가 혼자 돈 벌더라도 아무 말도 안 할 테니 지금부터 남자한테 맞추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직까진 시집을 오는 거지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고 뭘 좀 똑바로 알고 떠들라는 말까지 하니 그 순간부터는 더 말도 섞기 싫었어요. 남녀가 공평해야 하는 세상이 와야 한다고 부르짖던 놈 입에서 나올 소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애 안 낳을 테니까 어디 한번 공평하게 살아보자고 하고 아무튼 그 결혼식은 갈 생각 없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어요. 그랬더니 아이를 안 가지겠다는 그 말에만 꼬투리를 잡으면서 그러면 그거 사기 결혼이라고 저보고 생각이 있으면 뭐가 옳고 그른지는 알아서 좀 판단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3년을 넘게 사랑하고 평생을 함께 하기로 한 남자의 본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니 온몸에 오소소 소름이 다 돋더라고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는 사정을 이야기해 월차를 내고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를 방문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남편이랑 잦은 말다툼을 할 때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듯이 발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언젠가부터 말다툼한 거를 전부 녹음해놨거든요. 이런데 쓰일 줄은 몰랐는데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더니 이 정도면 충분히 법정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상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얼마 전 새해 시댁에 가서 용돈 봉투를 드리는 대신에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어요. 남편은 꼴에 자존심은 있는지 그깟 도장 찍어버린다는 두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대체 무슨 일이냐고 난리가 한바탕 났죠. 그간 있었던 일 다 설명드리니 남편 등짝을 때리면서 당장 사과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자존심 부리느라 사과는 하지도 않더라고요. 결국엔 법원에서 협의 이혼 확인 신청을 했고요. 지금은 숙려기간 중입니다. 텔레비전에서 사주 후에 뵙겠다는 게 이런 제도 때문이었나 싶더라고요. 물론 이 결정 절대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혼했다는 딱지가 붙기는 하겠지만 돈 있겠다 직장 좋겠다 저 혼자서 재미나게 살려고요. 시부모님도 좋은 분이시고 아직도 저한테 생각 바꿀 마음 없냐고 자주 연락이 오긴 하는데 남편 꼬라지를 보아하니 고집 부리느라 절대 남편이 먼저 바뀔 마음은 없을 것 같네요. 저도 포기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래도 그간 수고 많았고 고생했다고 힘들건 알지만 종종 소식 전하면서 지내시자고 하는데 마음은 조금 아팠어요. 그래도 이 이중인격 같은 남편과 영원히 이별할 수 있으니 속이 너무 후련하고 좋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4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결혼 초반에는 막연히 아이를 갖고 싶었는데 아이까지 생기면 남편 포함해서 애 둘 키우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요즘은 별로 생각이 없어요. 시부모님도 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눈치 안 주시고 친정부모님은 제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별 말씀 없으세요. 은근 기다리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도무지 엄두가 안 나네요. 아무튼 이야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똥꼬집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그 와중에도 자기 대학교 저보다 좋은데 나온 걸 가지고 자기가 엄청 똑똑한 줄 알아서 제가 하는 말은 절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지난 추석 때의 일입니다.
시부모님께서 인원 제한도 있고 번거로우니까 오지 말라고 하셔서 시댁에는 안 가게 되었어요. 친정 가는 것도 연휴 기간엔 안 가기로 했고요. 대신에 친정아버지 생신날에는 같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음력을 쓰셔가지고 날짜가 매 추석 원절이쯤하고 겹쳤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추석이니 명절 기분을 내보고자 마트에 가서 장을 같이 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웬일로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는 특산품 코너에서 얼쩡거리면서 고개를 돌리지 못하더라고요. 뭐 먹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보니 그래도 명절인데 시부모님한테 뭐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싶다고 하면서 제주옥돔을 뚫어져라 계속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은 어쩌고 하고 물어봤어요. 매번 겸사겸사해서 추석하고 아버지 생신을 동시에 챙겨드리고는 했는데 둘이 합쳐도 벌이가 워낙에 시원찮다 보니 그냥 봉투에 매번 5만 원 한 장 더 넣어드리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그게 내내 마음에 걸리던 차였어요. 옥돔이 3마리에 10만 원씩 했는데 양가에 3마리씩 보내자니 저희 예산을 조금 초과했었거든요. 그런데 대번에 남편이 걱정 말라고 장인어른 생신 선물은 자기가 벌써 좋은 걸로 준비했다고 자신있게 말하길래 시댁에만 옥돔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시감한 명절과 생신 따로 챙기는 게 매번 서운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엔 어떻게 친정아버지 생신도 기억해서 말도 안 했는데 선물도 미리 알아서 준비했다고 말하니 나름 기특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별말 없이 넘어갔어요. 그렇게 추석은 가족들 따로 만나지 않고 집에서 둘이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연휴가 수요일날 끝나서 목요일 금요일엔 저희 둘 다 출근을 해야 했고 그래서 쉬는 날인 그 주 토요일날 친정아버지 생신 챙기러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금요일 저녁에 집으로 퇴근을 하지 않고 저에게 전화를 하더니 친정에 가기로 한 날에 조기축구에 무슨 형님이 장례식이 있어서 못 갈 것 같다면서 지금 혼자서 따로 뵙고 오겠다고 친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아예 저랑 같이 가면 되는 걸 왜 굳이 혼자 갔느냐니까. 괜히 자기 하나 때문에 시간 바꾸면 여러 사람 번거롭고 하니 자기가 식사 대접해드리고 선물 준비한 것까지 드리고 올 테니까 걱정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내심 서운한 부분이 있었어요.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조기축구회가 남편 인생에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암만 지인의 부친상이라도 그렇지 장인어른 생신을 빼먹고 가야 할 정도인가 싶었습니다. 연휴 끝나고 금요일이라 오랜만에 영화라도 같이 볼까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남편 없이 딱히 할 만한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동안 오랜만에 집 청소라도 해볼까 하고 정신없이 정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을 봤는데 올 시간이 다 됐는데도 남편이 아직 집에 오질 않아서 우리 부모님하고 뭘 하나 싶어 전화를 해봤어요. 남편은 친정부모님하고는 이미 식사도 하고 다 했다고 말하길래 뭐 하느라 아직도 안 들어오냐고 물었더니 내일 장례식 때문에 형님하고 같이 있어드려야 된다나 뭐라나 하면서 내일 다시 전화하자더니 별다른 설명도 끝내지 않고 다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결국 그날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침에 전화해보니 연락도 안 되고 꼬라지를 보아하니 아마 장례식까지 끝내고 들어올 건가 싶더라고요. 저 혼자서 아침에 부랴부랴 친정으로 출발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는데 친정어머니도 아버지도 전화통화만 가끔 하고 올해 처음 보는 딸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서 혹시 남편이 무슨 실수를 했나 덜컥 겁부터 나더라고요. 어제 김서방 와서 무슨 실수를 했냐고 물으니 저녁 식사라고 대접해준다는 게 집 앞에 있는 명동 칼국수 체인점에 데려가서 칼국수를 시키더니 만두를 시켜준 애 만회하면서 엄청 생색을 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남편이 이번에는 아빠 생신 선물 미리 준비했다고 자랑하던데 선물은 주고 가지 않았냐고 물으니 엄마는 더 말도 말라는 표정으로 대답도 안 하고 턱으로 식탁 쪽을 가리키셨어요. 엄마의 턱을 따라 제 시선을 식탁 쪽으로 같이 옮겼는데 그 순간 정말 저도 얼이 빠져서 말을 잇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식탁 위에는 참치 선물 세트가 있었어요.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심지어 참치 선물 세트가 담긴 상자 안에는 남편 다니는 회사 이름으로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라고 적어준 카드까지 같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뭔지도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추석 당일날 장 보러 갔을 때 남편 차에서 굴러다니는 걸 봤어요. 회사에서 준 거 같은데 집에 가지고 들어가지 왜 차에다 두고 있냐고 물어도 봤었거든요. 남편이 어차피 우리는 통조림 참치 잘 안 먹지 않냐면서 다 쓸 데가 있어서 차에 두고 있는 거라고 저한테 설명까지 했던 그 참치 선물 세트가 맞았습니다. 그 쓸 데가 있다는 말이 설마 우리 아버지 생신 선물로 쓸 거였다는 건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고요. 그 와중에 용돈은 제가 오늘 와서 주기로 했다고 말하고 칼국수집에서 우리 부모님 집에다 모셔다 드리지도 않고 가봐야겠다며 그냥 저 혼자 출발했다고 합니다. 두 분 다 기분이 많이 상해 보여서 계획에는 없었지만 집 근처에 유명한 한우집에 모셔가서 20만 원치 식사 대접해드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있는데도 너무 괘씸하고 열이 받아서 남편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혼내줘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쓰고 온 내역을 보더니 우리 형편에 무슨 한우를 20만원치나 먹었냐면서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얼굴 보자마자부터 화를 내더군요. 그래서 그걸로 대판 싸우기 시작했어요. 친정아버지 생신날 회사에서 명절날 받은 참치 선물 세트를 주는 사람이 세상 천하에 어디 있냐고 따지니 아나무인으로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말대꾸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는 집에 더도 잘 먹지도 않고 장인어른이 마침 생선 좋아하시지 않냐고 큰 소리를 치면서 말이에요. 통조림 참치캔이 언제부터 생선이었냐고. 니네 엄마 아빠한테는 명절날 제주옥돈 보내주고 심지어 명절이랑 생신을 한 번에 챙기는 친정에 캔참치를 주는 게 어디 사람 새끼가 할 짓이냐고. 그 상황에서 내가 엄마 아빠 얼굴 보기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냐고 소리를 질렀죠.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도 살려주고 친정 부모님 너 때문에 기분 상한 거 조금 풀어드리려고 한우 먹고 온 게 그렇게 잘못이냐고 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계속 지지 않고 저한테 계산 똑바로 하라면서 똑같이 소리를 질렀어요. 저보고 야 이 멍청아 계산을 잘해보라면서 자기가 칼국수집에서 쓴 돈이 25,000원이고 캔참치 세트가 25,000원 정도 하는데 제가 한우 먹고 온 것까지 다 더하면 25만원이지 않냐고요. 시댁에 10만원어치 목돈 딸랑 보낸 거 치고 따지고 보면 친정에 15만원이나 더 쓴 건데 제가 뭘 잘했다고 지금 자기한테 큰 소리냐면서 시댁에는 제 돈으로 10만원을 따로 보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공평하지 않냐면서요. 돈 얼마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성의가 있지 참치캔 선물 세트를 생신 선물로 준 게 잘한 일이냐고 따졌더니 글쎄 너도 방금 선물 세트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선물용으로 나온 거니까 선물 세트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냐고 말하며 이렇게 시댁보다 친정 더 챙기는 남편이 세상 천하에 어딨냐고 자기가 남편인 걸 운 좋은 줄 알고 감사하게 살라면서 빈정대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한테 그냥 시비를 걸고 싶은 건지 솔직히 알 길이 없었어요. 더 싸우려고 하니 꼴도 보기 싫다고 내일 뿔 차고 한잔하고 집에 들어올 거라고 하고는 그냥 문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정말 이 자식을 어디까지 용서해주고 어디까지 맞춰줘야 하는 건지 열불이 다 나네요. 이 이야기를 어디 가서는 못하겠고 친구들한테 털어놓으니 뭘 같이 사냐고 이혼하라고 하는데 이혼이 어디 뭐 그렇게 쉬운 일인가요? 아무튼 정말 미치겠네요. 어떻게든 한 방 먹여주고 싶은데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 사연 보내면서 다시 그날이 떠오르니까 또 짜증이 다 나네요. 후기입니다. 정말 이날을 얼마나 벼르고 벼렀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디어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주 속이 후련해요. 시어머니 생신이 다가오는 가운데 아침이 되자마자 또 공차러 나간 남편 두고 시어머니께 따로 전화를 드렸어요. 회사 일 때문에 같이 식사하기로 한 날에는 제가 못 갈 것 같고 오늘 따로 찾아뵙겠다고요. 뭘 번거롭게 오냐고 굳이 안 와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겐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거든요. 출발하기 전에 동네 마트에 들려서 괜찮은 게 있나 살펴봤어요. 마침 참치 3캔이 들은 식용유 선물 세트가 10,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집었죠. 다시 집으로 가져가서 포장지에 2겹 3겹으로 정성스레 포장까지 했어요. 거기에 용돈 두둑히 담은 봉투 하나까지 챙겨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똑같이 할 생각에 긴장이 돼서 떨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은 좋지 않았어요. 남편이 잘못한 건데 시어머니한테 푸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이왕 하기로 마음먹고 여기까지 온 거 그냥 확 지르기로 했습니다. 생신 선물을 건네드리니 그 자리에서 뭘 이런 걸 사왔냐고 하시면서 바로 뜯어보시더라고요. 선물을 뜯고 나서 식용유 세트인 걸 확인하신 시어머니의 실망하신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죄송하다는 마음이 있기는 했는데 또 생각해보니 남편이 선물이라고 포장도 안 한 참치 세트 들고 왔을 때 지우셨을 친정부모님 표정을 생각하면 당해도 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짜는 따로 있었다는 듯이 짜자잔하고 가방에서 준비한 봉투를 꺼내 용돈이라고 건네드렸어요. 제가 특별히 준비한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 10장이 담겨있는 봉투였어요. 시어머니가 역시 또 봉투를 열어보시고는 크게 실망하시는 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지금 이게 무슨 장난하는 거냐면서 화를 내시길래 딱 정색하면서 장난 아니에요 하고 말씀드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박차고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나올 때 시어머니를 향해서 목돈에 10만원, 문화상품권 5만원에 식용유 세트 만원, 총 16만원 썼다고. 지금 제가 칼국수 한 그릇 정도는 사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머님 생신 당일날 쓸 수 있는 돈이 꼴랑 6만원밖에 안 돼서 차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 그냥 식사 안 하고 집에 갈게요 하고 뒤도 안 보고 후다닥 나와버렸습니다. 막상 하려고 하니 시댁 오는 길 내내 엄청 떨렸는데 이렇게 홀랑 다 지르고 나오니까 기분이 이렇게 후련하고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생신 당일날 남편놈 주둥이로 시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해야겠죠.
뭘 그리 치사하게 구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가 부모님들께 완전 똑같이는 못해드릴지라도 성의 없이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개버릇 정도는 이제 확실하게 고쳐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하네요. 의견 공유해주신 분들과 사연 끝까지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후기도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결혼 앞두고 혼전동거를 시작한 30살 여자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과는 2년을 연애했어요. 혼전동거를 결정하기까지는 저도 많이 고민했습니다. 제가 고리타분한 걸 수도 있지만 사실상 혼전동거는 결혼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생각 고쳐먹고 좋은 것만 생각해서 내린 결정인데 요즘 너무 성급했나 후회도 되고 고민도 많아져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예비 신랑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고 벌이는 평균 이상입니다. 그래도 경력도 오래되었고 업계 쪽에서는 나름 이름도 알려져 있고 그런가 봐요. 하는 만큼 버는 일을 하다 보니 수입이 들쭉날쭉한 편인데 일을 그렇게 찾아서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쪽 업계도 성수기 같은 게 있는지 어떤 달에는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일이 몰리는 때가 있어요. 1년에 두어 번 정도 그런 성수기가 찾아오는데 평소에는 탱자탱자 놀다가도 그때만 집중해서 일 바싹 몰아서 하고 나면 그때만 해도 웬만한 회사원만큼은 버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저 몇 달치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고 아껴야 모으는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턱하니 벌어오고 그러면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정도입니다. 매달 그렇게 성수기면 아마 떼부자가 되었겠지만 막상 그렇게 일거리가 평소에도 넘쳐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때 바짝 벌면 밤을 하도 새서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그러니 건강도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걸 보면 직업이라는 게 각자 장단점이 있는 게 아니겠나 싶을 때도 있었어요. 저야 시키는 일만 하면 이러나 저러나 월급은 나오니까요. 저희가 혼전동거를 시작하기 전에는 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전동거 이야기가 연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경우는 아니에요. 사실 당시에 예비 신랑이 짧은 시간 힘들게 일해서 큰돈을 벌고 하는 걸 보고 나서는 저도 제 일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하는 거에 비해 벌이도 적고 보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직을 알게 모르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되던가 말던가란 심정으로 올린 건데 동종업계에서 꽤나 이름 좀 날린다는 회사에서 스카웃 관련 제의가 왔습니다. 내건 조건도 업무 내용도 전부 다 마음에 들었고 제시한 연봉만 해도 당시 다니던 직장에서 받던 것보다 1.5배나 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지요. 제가 거절을 할 이유가 있나 싶을 만큼 좋은 조건들이었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회사가 있는 지역이었어요. 본사가 지방광역시에 있는 관계로 제가 그 회사로 이직을 하려면 이사를 가는 건 필수적인 문제였거든요. 어차피 저도 서울에서 월세 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월세나 거기서 월세나 큰 문제 될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세 같은 걸 어느 정도 지원해준다는 조건까지 껴있었으니 오히려 더 좋은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일단 본사 근무 2년 경력을 찍어야지 서울에 있는 지사로 순환 근무를 하든 뭘 하든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로 다시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이러나 저러나 2년이라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 연애 중이었던 예비 신랑과는 이별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까짓거 주말에는 쉬는데 못 만날 게 어디냐 하실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매주 누구 하나가 내려오고 올라가고 하는 고생을 하다가 서로 지칠 바에야 그냥 헤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에 장거리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이 드는 건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직장 때문에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연애하는 건 좋지만 연애하자고. 내 경력과 미래까지 포기할 수는 없는 것 같다. 이유를 조곤조곤 설명하면서 결국 힘들게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입 밖에 꺼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는 뭐 그딴 이유로도 헤어지냐면서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고집을 꺾지 않으니 나중에 가서는 울며불며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약한 모습 보여줬던 적도 없는데다가 그동안 만난 정 때문에 그런가 남자가 울기 시작하니까 단호하게 끊어내기가 미안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에 있어 두 번은 없을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자리를 날려먹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결론은 짓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던 어느 날에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전 그 회사를 가야겠다면 자기도 저를 같이 따라가겠다고, 같이 살자고요.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다는 그 마음이야 고마웠지만 솔직히 부담이 더 되더군요. 같이 살자는 말이 동거를 하자는 건데 그때 당시 저한테 있어서는 엄청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혼자 끙끙 고민해봐야 답도 안 나오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한테는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더 열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등짝이나 한 대 맞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 반응은 의외로 덤덤하고 오히려 그 편이 더 좋겠다 하면서 잘 생각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제 나이도 나이고 여태 만났으면 결혼 생각이 아예 없던 것도 아닐 텐데 그 전에 같이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모르고 콩깍지 씌인 채로 결혼했다가 크게 되어서 후회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충분히 알고 겪어보고 난 뒤에 결정을 내리는 게 좋지 않겠냐 하시더라고요. 평생에 저는 혼전동거를 제가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본 적도 없었는데 덕분에 돌이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는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어머니 말대로 장점이 오히려 더 많아 보이더라고요. 주변의 선배들이나 결혼한 친구 및 지인들 이야기 들어보면 결혼 전에는 안 그랬는데로 시작하면서 하나둘씩 불만이 커지기 시작하는 걸 느낀 적이 있는데 미리 살아보고 결정한다면 그런 후회나 실수는 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은 점만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치명적인 단점을 제가 견뎌낼 수 있을지 미리 알게 되는 기회라 생각하고 결국 남자친구의 제안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크나큰 결심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혼전동거는 저에게 있어서 결혼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본격적인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전에 적어도 결혼 허락을 받는 식으로 양가에 서로 인사는 드리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한테 별다른 부탁은 하지 말고 그래도 먼 타지에 가서 생활하게 되는 거니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면 좋겠다고 하셨을 뿐이었고 남자친구도 그 말에 알겠다고 대답했고 분위기도 좋았지요. 그 다음 주엔가에서 이번엔 반대로 제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 정도 한대를 해주실 줄은 몰랐는데 밥상 위에 온갖 가지 육해공을 어우르는 메인 요리에 밑반찬이며 국이며 탕에 찌개까지 차려져 있었으니까요. 임금님 수라상도 이것보다 종류가 많이 나오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몸둘바를 모르겠는 와중에 호화로운 상차림에 대한 이유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님이 저한테 음식들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하셨는지, 재료가 뭐고 조미료가 뭐가 들어갔는지 그런 걸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시더라고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 아들이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니 멀리 가더라도 밥 좀 잘 챙겨달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아들이 국이 없으면 입맛이 안 돌아서 밥도 깨작거리고 특히나 고기 반찬이 없으면 밥도 안 먹는다고 하시면서 앞만 바쁘고 그래도 햄이나 계란 후라이라도 같이 구워서 달라고 하시는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직장은 제가 구해서 가는 거고 남자친구는 그냥 하던 대로 집에서 일하는 건데 나가서 일하는 제가 왜 식사당번이 돼야 하며 그걸로 모자라 특정 섬유유연제는 냄새를 싫어하니까 빨래 세제 살 때도 조심해서 사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는지 싶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자기 어머니가 저한테 어떤 걸 요구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눈치였어요. 집까지 바래다 주는 길에 남자친구가 계속해서 자기가 떨어져 살았던 적이 없어서 너무 걱정돼서 저러시는 거라고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먼저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한참 바쁠 때 아니면 별로 하는 것도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내 밥은 내가 알아서 먹고 집안일도 알아서 하겠다며 말을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 어머니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알아서 해명도 해주고 그렇게 하게 두진 않겠다 하기에 그때까지는 크게 걱정 안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회사를 옮기게 되었고 새 회사가 있는 지역으로 남자친구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동거인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집세 혜택은 포기해야 했지만
돈이 얼마나 되는 것도 아니고 아쉽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적어도 처음 몇 주간은 정말 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신혼부부가 이런 느낌인가 싶고, 저도 부모님과 같이 지낼 때 말고는 대부분 혼자 지냈기에 새로운 생활이 신기하고 재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남자친구의 본 모습을 알게 되니 여러모로 걱정이 되기 시작하네요. 일단 일하는 것부터가 문제였습니다. 근근히 일감이 있어서 일을 하고는 있는데 제가 볼 땐 성수기 때 몰려오는 일 아니면 하고 싶지 않아해요. 그때 벌이가 웬만한 중소기업 직장인 연봉 정도는 되기에 문제가 없다지만 프리랜서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일이 굴러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디자인 쪽이면 새로 치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유행도 빨리빨리 바뀌는 시장인데 불투명한 미래는 제쳐두고 너무 현재에 안주하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언제부터 잠건지 그냥 잠만 자고 있는 일이 허다하고 밥도 알아서 챙겨 먹는다더니 거르는 건 기본이고 정 배고프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렇더라고요. 집 청소 안 돼 있는 건 기본이고 빨래도 직접 한다더니 그게 아니고 그냥 옷을 안 갈아입고 있는 게 전부였어요. 빨래할 게 생기면 쌓아두던가 제 거 돌릴 때 같이 꼽사리 끼려고 하거나 그랬지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한테 아무리 맞벌이지만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장의 역할을 해줘야 할 텐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요. 푼돈이라도 꾸준히 일감 같은 거 따와서 일도 좀 하고 집에만 있는다고 해도 운동이라도 좀 하고 규칙적인 생활 좀 해주면 좋겠다고 했어요. 식사도 배달 음식으로 때우고 그러지만 말라고 일도 다 안 하면서 벌어놓은 돈 배달 음식 사 먹는 비용으로 다 써버리면 그게 말이나 되냐고 다투거나 했지요. 남자친구는 남들 버는 것보다 더 벌어오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자기는 일도 좋지만 자기 인생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지금 생활 습관을 고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결혼 생각이 싹 달아날 만큼 지쳤어요. 이래서 미리 살아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이 있나 싶습니다. 그간 만나온 정이 있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자는 말도 꺼내기가 어렵네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2달 만에 이렇게 후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어서 솔직히 남자친구가 어떻게 나올까 두려웠는데 남자친구 쪽에서 먼저 일을 크게 만드는 바람에 한결 수월해지기는 했네요. 같이 해온 정이 있고 남자친구가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돈을 벌고 있는 상황이기에 여러모로 참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터지고 말았거든요.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남자친구가 집에서 살림하겠다 큰소리 뻥뻥 쳐놓고서는 집안일을 거의 안 했어요. 살림한다고 해서 제가 뭐 엄청난 거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밥솥에 밥만 되어 있어도 반찬 가게 반찬 정도면 충분히 맛있게 저녁 식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해놓고 딱히 일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바쁘다, 시간이 없다 이런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굳이 집에서 빈둥대는 남자친구 밥까지 차려야 하나 싶어서 저녁 식사는 회사 구내식당에서 해결하고 퇴근을 했어요. 그날도 퇴근 준비하고 구내식당에 들려서 저녁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서울에서 내려오셨다고 같이 저녁 식사할 테니까 오늘은 저녁 먹지 말고 들어오라대요. 혼전동거를 하고 있기는 했지만 제가 며느리는 아니니 굳이 저한테 미리 연락 같은 건 하실 필요 없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짜증이 나거나 열이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온다는데 그걸 몰랐을 리는 없고 아무 말도 안 해준 남자친구가 잘못이라고 생각했지요. 아무튼 그래서 그날은 오랜만에 곧바로 퇴근을 했네요. 집에 도착하니 어머님은 아직 안 오셨는데 집은 집대로 엉망인 상황이었어요. 집에만 있었으면서 뭐하고 있었냐고 한마디 하고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집 청소가 얼추 끝나니 그때 맞춰서 어머님이 도착을 하셨고요. 어머님이 오랜만에 아들 본다고 바리바리 이것저것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어머님이 아들 좋아하는 거라고 족발을 사오셨어요. 뭐 남자친구가 서울 살 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집에서 배달시켜 먹던 맛집이라고 하는데 제가 입맛이 까다로운 편은 아닌데 돼지고기 삶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못 먹는 음식 가져오신 게 서운하지는 않았어요. 반대로 친정어머니가 오셨다고 한다면 남자친구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가져오셨을 테니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제가 달리 먹을 것도 없고 밑반찬 하라고 몇 가지 가지고 오긴 했지만 집에 밥도 없고 마른 반찬만 가지고 저녁 식사를 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러면 저는 배달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너는 벌써부터 배달 음식을 그렇게 시켜 먹냐고 하면서 돈이 썩어나냐는 식으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걸로 잔소리하는 건 제가 아니라 어머님 아들한테 하셔야 할 텐데 속으로만 한마디 하고 삼켰지요. 간단하게 중화요리집에서 짬뽕이나 시키려고 했는데 최소 주문 금액이 모자라서 남자친구랑 어머님한테도 혹시 추가로 뭐 생각나는 거 있느냐고 물어봤지요. 그러니 또 남자친구 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는 겁니다. 저거저거 음식 시켜 먹는 꼬라지 보니까 평소에도 어떻게 지내는지 눈에 훤하다면서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이 집 며느리도 아니고 남자친구가 저 따라와서 제 집에 얹혀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벌써부터 완만한 며느리 대접을 하고 계시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된 걸 보니까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는 거 아니냐고 잔소리를 하길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럼 저는 배달비 아껴야 되니까 나가서 포장해 올게요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일 마치고 와서 피곤하긴 했지만 저기서 잔소리 듣고 있는 것보다 잠깐 바람도 쐴 겸 해서 포장해 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랴부랴 짬뽕 한 그릇 포장해서 집에 가지고 왔는데 문 열고 들어가니 두 사람은 이미 저 없이 식사를 시작했더라고요. 저 없이도 먹을 거였으면 내가 못 먹는 음식으로 저녁을 할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저를 왜 불렀나 싶어서 기분이 엄청 상해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냥 야근을 했으면 밥도 제대로 먹고 이 더러운 꼴도 피했을 텐데 싶었거든요. 아무튼 저도 밥상 앞에 앉아서 제가 싸온 거 포장을 풀었어요. 이제 저도 한 입 먹으려고 하는데 또 살쾡이 눈을 하고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이번엔 또 뭐 때문에 그런가 했는데 음식을 사왔으면 어른이랑 남편이 있는데 드셔보겠냐 물어볼 생각은 안 하고 지 거만 혼자 먹으려고 그러냐며 잔소리를 늘어놓더라고요. 이때부턴 저도 자포자기해서 내내하면서 대답만 하고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제가 짬뽕을 사오는 게 아니라 그때 결혼 허락 받으러 갔을 때 어머님이 차려놓았던 그 호화 수라상을 그대로 재현을 해놨어도 잔소리를 들었을 거란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드실 만큼 먼저 덜어 드시라고 하고 그릇하고 가져다 드리니 국물이랑 해물 건더기는 죄다 건져가서 아들 앞에 떡하니 놔주시더라고요. 거기까지도 참았습니다. 어차피 짬뽕이 먹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이 악몽 같은 하루만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심정이었어요. 어머님 서울 올라가시면 남자친구 반 죽은 목숨이다 하고 한바탕 할 작정이었지요. 다른 거 바란 것도 아니고 중간 역할 좀 잘해주고 어머님이 저렇게 트집 잡아서 잔소리 하려들면 내 편 들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 한마디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때는 제 눈치를 엄청 보더니 지금 제가 당하고 있는 건 신경도 안 쓰이는지 면밖에 남지 않은 제 그릇은 신경도 안 쓰고 국물이 땡겼다고 하면서 벌컥벌컥 지 밥만 처먹고 있었어요. 불규칙적인 생활에 맨날 배달 음식만 시켜 먹느라 그 몇 달 안 되는 시간 동안 살이 한 5kg 정도는 찐 것 같은 아들을 보고 타지 생활하니까 아주 얼굴이 반쪽이 되었다 하면서 아주 족발뼈에 붙은 고기 부스러기까지 발라서 남자친구 앞접시에다가 올려주고 있대요. 그러다 어머님이 아까 밑반찬 싸운 거 냉장고에 넣으면서 봤는데 냉장고 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하시면서 아들한테 평소에 뭐 먹고 지내냐면서 네 마누라가 밥도 안 챙겨주니? 하고 묻더라고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 싶고 계속 당하고 있으니 만만하게 보는 건가 싶어서 그제서야 뒤늦게 한마디를 했습니다. 집에 하루 종일 일도 안 하고 빈둥대고 있는 건 어머님 아들인데 회사 나가서 일하는 제가 밥을 왜 챙겨줘야 하느냐고 한마디 툭 던졌어요. 만만한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제가 말대꾸를 하니 어머님도 약이 잔뜩 올랐나 봅니다. 당신 시집살이 하던 시절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 시어머니였으면 남편 밥도 못 챙겨주는 며느리는 그날 집에서 잠은 다 잔 거라고 하면서 으름장을 놓는데 솔직히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저는 며느리도 아니고 월세이긴 하지만 일단 이 집도 내 이름으로 계약된 내 집이기도 했고 말이지요. 아무튼 어머님이랑 저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니 그때까지 좋다고 밥만 먹고 있던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아쉬울 사람이 누군지 알고는 있었는지 제 편을 들더라고요. 자기가 밥 다 알아서 챙겨 먹고 그런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면서 집에서 밥도 잘 챙겨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냉동실에 제품으로 팔고 있는 냉동볶음밥 봉지를 꺼내면서 이거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금방이라고 맛도 직접 해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그게 싸움을 말리려던 모습으로 보인다기보다 정말 너무 한심해 보였습니다. 어머님도 얼이 빠져서 냉동 제품 들고 자랑처럼 말하는 아들을 넋놓고 쳐다보다가 오늘 점심도 이거 먹었다는 남자친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제 눈앞에 불이 번쩍하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아들 냉동 제품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는 말에 들고 있던 족발을 가지고 제 머리를 내려친 거예요. 이때부터는 저도 남자친구 어머니고 뭐고 혼전동 거고 결혼이고 더 이상 볼장 다 봤다 싶었습니다. 어머님 대접해주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진상 아줌마나 다름이 없었지요. 그때부턴 저도 목청을 한껏 높여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하는 거냐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며느리로 보이나 본데 아직 사람도 덜 된 아들 타지에 보내놓은 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도로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볼 땐 얼굴이 2배가 됐는데 반쪽이 되었다니 아무튼 얼마나 안쓰럽겠냐고. 내가 회사 다니면서 나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일까지 하고 집에 와서 아줌마 대신 아줌마 아들한테 12첩 임금님 수라상 차려주는 신문으로 타게 생겼냐고. 다 필요 없으니 도로 데려가서 실컷 밥해 먹이라고 소리쳤지요. 어머님도 저한테 너 같은 며느리 볼 생각도 없고 필요도 없다며 같이 큰 소리 떵떵 치더니 짐 싸가지고 아들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남자친구가 나가니 집이 넓어졌는데 아쉽거나 서러운 마음도 들지 않고 오히려 속이 뻥 뚫린 듯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게 모르게 참아오면서 맘고생도 많이 했던 거였겠죠. 사실 후기까지 보낼 일은 아니었는데 얼마 전에 어머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잘 지내냐고 추벽거리며 묻더니 시간이 지나니 자기도 잘못한 게 조금은 있는 것 같다며 서로 속 시원하게 풀지 않겠냐고요. 듣자 하니 아들님이 제가 보고 싶어서 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쉬위 중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 처량하게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대요. 돈이야 벌어오지만 출퇴근도 따로 안 하면서 삼시세끼 집에서 밥만 축내는 아들 몇 달이나마 떼놓고 살다 보니 그게 편했던 거겠죠. 저는 이 아줌마가 서로 풀자고 하는 말이 앞으로 잘 지내보자가 아니라 그냥 긴 말 안 할 테니 우리 아들 좀 다시 데려가달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 귀한 아들 이 집에 다시 보내면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다닐 텐데 그냥 어머님이 데리고 살라고 했어요. 말 맞다나 저희가 양가상견례를 진행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날에도 엎어지는 게 결혼인데 결혼 전에 몇 달 같이 살았다고 평생 콕 깨어 살 필요 있겠냐고요. 그제서야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무조건 잘못했다며 둘이 얼마나 잘 지냈는데 겨우 그런 걸 가지고 헤어지냐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데 돌아올 마음이었으면 진작에 돌아왔겠지요. 지금은 아쉬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러운 꼴 보고 파혼한 거나 마찬가지지만 저는 오히려 혼전동거를 했던 게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모르고 결혼이라도 했으면 일은 일대로 하고 식모노릇은 식모노릇대로 하면서 참으면서 살았어야 했을 테니 말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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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